영어 명실상부한 세계 공용어죠. 뭐 공부를 하든 여행을 가든 인터넷을 하든 간에 영어 한마디 못하면 요즘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원어민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 여겨질 정도로 오늘날 영어의 입지는 너무나도 강력하죠. 그렇다면 그 옛날 영어를 썼던 사람들은 영어가 이렇게까지 세계인의 언어가 돼버릴지 알았을까요? 영어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변화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을까요? 지식 해적단과 함께 영어가 진화해온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영향을 끼친 사건들에 대해 한번 알아봅니다. Hua, yegadena in yerdagum theod kuninga, drum yefrunon, huda apelingas, elen frenedon. 여러분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뭔 독일 말인가 내지는 노르웨이 말인가 싶으실 텐데 이게 기원 후 8세기쯤 완성된 최초의 영문학 작품 베오울프의 첫 문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쯤 전 영어의 고대 모습으로서 지금이랑은 아예 딴판이죠. 한국어랑 비교해볼까요?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문자와 이건 솔직히 너무 쉬우니까 베오울프랑 비슷한 시기로 가보자고요. 서기 10세기 이전 기록된 신라향가 서동요를 보면 선화 공주님은 넘 그스지 얼어두고 마뚱방알 밤에 뭘 안고 가다 요런 식입니다. 한국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봐도 대충 뭔 말인지 느낌은 통하죠. 1000년 넘게 지났다고 해도 한국어 같다라는 느낌은 변함없다 이거예요. 근데 영어에는 대체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이렇게까지 변화의 폭이 컸던 걸까요? 이게 사실 한국어가 좀 보수적으로 변화한 겁니다. 역사상 영어만큼 천지개벽급의 변화를 거친 언어들이 꽤나 많아요. 뭐 한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언어란 게 대체로 고여 있을수록 변화가 느리고 또 반대로 인구의 물갈이가 많이 될수록 변화가 빠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 나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국어를 보면 영어와 마찬가지로 거의 외국어 수준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 뭐 예를 들어 유비, 관우, 장비 현대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합니까? 류베이, 관유, 짱페이 뭐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실제 살았던 당시에는 아마도 미어그 비역, 크란 구엑스, 트리앙 피엇 뭐 이런 식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뭔 캄보디아 말인가 싶으실 텐데 정확지는 않지만 중국어 발음이 이 정도로 몰라보게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래 뭐 알겠어.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중국이야 워낙 크고 개방된 지형이니 이해가 되는데 영국은 특히 잉글랜드는 바다에 고립된 섬인데다가 크기도 거의 한반도 수준으로 조그맣잖아요. 이 좁은 땅에 대체 뭐 얼만큼 다양한 집단들이 거쳐갔길래 이 정도로 물갈이가 빨랐던 걸까요? 일단 영어라는 단어를 풀어 얘기하자면 잉글랜드 말이라는 뜻. 잉글랜드라는 말은 앵글족들이 사는 땅이라는 뜻이니까 영어는 결국 앵글족들의 언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잉글랜드라는 게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아니라 딱 요만큼의 지역만을 칭하는 말입니다. 영국이 자리 잡은 섬 자체에는 잉글랜드 섬이 아니라 브리튼 섬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애초에 영국의 정식 국호가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잉글랜드 이전에 브리튼이라는 이름이 먼저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프로이타노이라고 해서 본래 그리스인들이 붙여준 것으로 이후 로마인들이 이 명칭을 이어받아 브리타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브리튼 섬이 역사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건 기원전 55년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를 정복하러 오면서부터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이때 잠깐 브리튼 섬까지 들러서 깃발 꽂고 가고 기원 후 43년에는 로마인들에게 완전히 정복되면서 공식적으로 로마의 속주로 편입됐죠. 그런데 이때까지 브리타니아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즉 브리튼인들은 당시에 갈리아인들과 비슷한 켈트족의 일파로 로마인들과도 앵글인들과도 상관없는 켈트어 계통의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약 400여 년간 브리타니아 속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면서 브리튼 섬에는 수백 년간 켈트어 계통의 브리튼어와 로마인들의 라틴어가 공존했죠. 그리고 이때까지 잉글랜드라는 이름의 어원이 된
앵글족은 아직 저기 북유럽이랑 독일 쪽 저지대, 정확히는 덴마크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로마 시대까지 앵글족은 브리튼 섬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게르만족의 일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영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건데, 그럼 앵글족들이 브리튼 섬에 등장한 건 언제부터였냐? 대략 4세기 무렵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게르만족들이 로마 제국의 외곽부터 빈집털이를 시작하고, 프랑크족은 갈리아, 고트족은 히스파니아, 반달족은 북아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 지들이 찜해놓은 것 마냥 밀고 들어와서 왕국들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앵글족과 섹슨족 그리고 주트족이 어택당 찍은 곳이 바로 브리튼 섬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꿀땅들은 이미 게르만 메이저 부족들이 다 차지한 뒤라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브리튼 섬까지 배 타고 넘어간 거죠. 그렇게 기원 후 5세기 브리튼 원주민들과 로마인 침입자들 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앵글족과 섹슨족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켈트어를 쓰던 기존의 브리튼인과 로마인들은 웨일스와 코누얼, 스코틀랜드로 밀려났고, 브리튼 섬의 알짜배기 땅이었던 동부 저지대는 앵글족과 섹슨족의 차지가 돼버려요. 조금의 시간이 더 흘러 앵글족과 섹슨족은 동화되어 앵글로 섹슨족이 됩니다. 여기에 비교적 소수파였던 주트족까지 가세하여 7개의 왕국을 세우니 그것이 바로 앵글로 섹슨 7왕국.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지역을 잉글랜드, 즉 앵글로 섹슨족의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앵글로 섹슨족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으면서 지금의 영어에는 라틴어나 켈트어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질 않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 흔적을 찾아보자면 자연물의 명칭이나 지명, 인명 정도에서나 찾을 수 있어요. 맨체스터나 랭카스터 같이 체스터, 캐스터, 세스터가 붙는 도시 이름들이 대표적인데요. 라틴어 카스트룸이 변형된 이름으로 성체나 요새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 잉글랜드의 수도 런던 같은 경우에도 라틴어 지명 론디니움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또한 템즈강이나 타인강 같은 지명들 같은 경우에는 켈트 원주민들의 언어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고요. 원래 지명이라는 게 한 번 이름 붙여지면 잘 변하질 않아서 망정이지, 사실 400년의 기간을 지배한 것 치고는 놀랄 만큼 완벽하게 지워져 버린 셈이죠. 영국 역사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하면 로마 시대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영어라는 언어의 탄생이 언제냐라고 하면 이때부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글로 섹슨족이 본래 독일 북부와 덴마크에서 건너왔던 만큼 이때까지의 영어는 아직도 북서부 게르마니아에서 쓰던 게르만어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변화를 겪은 오늘날까지 이 근본은 변하지 않아서 시간이 흘러도 잘 변하지 않는 기초 어휘에서 이런 공통점이 두드러지죠. 대표적으로 숫자 세는 법이 비슷한데, 영어는 1, 2, 3, 4 하다가 10, 11, 12까지 가서 12까지 세고 그 뒤부터는 13, 14으로 퉁쳐서 표현하죠. 독일어도 1, 2, 3, 4 쭉 가다가 10, 11, 12 해서 12까지 따로 셉니다. 그 다음 숫자부터 13, 14 하면서 규칙성이 생겨요. 16진법을 썼던 로마인들, 20진법을 썼던 켈트족들과는 달리 게르만족들은 12진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나이트와 나흐트, 베이커와 베커, 콜드와 칼트, 피스트와 파우스트 같은 여타의 기초 어휘들에서도 영어는 다른 게르만 계통 언어들과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을 공유하죠. 그러나 영어는 탄생하자마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앵글로 섹슨족들 역시 바다를 건너온 또 다른 침략자들에게 시달려야 했거든요. 그 침략자들은 다름 아닌 얼음과 눈의 땅, 온천과 백야의 땅으로부터 온 종족 바이킹들이었습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대충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화되어 가던 8세기 중반, 바이킹 즉 노르드인들이 유럽 전역과 북아프리카로 내려와서 해안지대를 들쑤시기 시작하는데요. 얘네들이 뭐 애초에 정착해서 농사짓고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저 주민들 죽이고 재산과 식량을 뺏어가는 식으로 약탈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튼 섬은 말 그대로 섬이었던 만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같이 중앙집권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던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잉글랜드의 7왕국은 아직도 자기네들끼리 통일이 안 된 상태라 바이킹들을 막아낼 역량이 없었거든요.
웨섹스 왕국의 알프레드 대왕이 바이킹들의 남하를 저지하고 나머지 왕국들을 통일, 켈트족들과는 달리 앵글로색슨족의 터전을 어느 정도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만 바이킹 본진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북동부 잉글랜드가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9세기 무렵부터는 아예 바이킹들이 눌러앉아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이후 300년에 걸쳐 앵글로색슨족과 바이킹들의 불편한 동거가 지속되죠. 그래서 지명뿐 아니라 일상 속의 여러 단어들에까지 바이킹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스카이나 백, 덜트, 스커트 같은 단어들, 심지어 네이나 투게더 같은 단어도 바이킹으로부터 유래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바이킹들의 영향이 컸던 건 단어나 지명보다도 문법적인 부분일 겁니다. 원래 다른 두 언어가 섞이다 보면 기존의 복잡한 문법이 없어지고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말은 다른데 또 소통은 해야 되니까 그냥 어려운 부분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영어도 이때 바이킹과 공존하면서 상당 부분 단순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래 인도 유럽어 계통의 언어들이 같은 단어라도 여성형, 남성형, 과거형, 미래형 다 다르고 복잡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친척인 독일어랑 비교해보면 훨씬 쉬운 편입니다. 사실 영어도 원래 고대에는 불규칙 변화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급격하게 단순화된 거예요. 좀 더 쉽게 단어로 예를 들자면 foot가 여러 개 있으면 feet라고 하고, child가 여러 명이면 children, mouse가 여러 마리면 mice라고 하죠. 이게 원래 book도 여러 개면 big이고, brother이 여러 명이면 brethren, lamb이 여러 마리면 lamb, 뭐 이런 식으로 불규칙 변화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어우 끔찍해. 근데 바이킹들이 와서 보니까 굳이 이렇게 어렵게 배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웬만한 복수형들을 s만 붙이면 되는 식으로 단순화 시켜버립니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워야 하는 오늘날의 우리들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바이킹의 시대가 끝나가나 싶으니 이번에는 또 다른 침략자들이 잉글랜드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쪽에서 온 프랑스인들. 기원 후 1066년 웨섹스 왕국의 참회왕 에드워드가 자식 없이 사망하면서 잉글랜드의 해럴드 2세와 노르웨이의 하랄 3세 사이에 멸망전이 시작. 여기서 뜬금없게도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 1세가 참전하면서 어부지리로 막타를 치고 잉글랜드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게 바로 노르만 왕조. 윌리엄 1세가 데리고 온 노르만인들은 바이킹 혈통이기는 했으나 이미 프랑스화된 지 오래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냥 프랑스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지배층이 다 노르만인들로 바뀌면서 잉글랜드에는 로마인들이 쫓겨난 지 거의 1000여 년 만에 다시 라틴계의 어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앵글로색슨족의 침입이나 바이킹 침략 때와는 달리 이때는 또 양상이 달랐습니다. 소수의 지배층들만 프랑스계로 교체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정부와 왕실 등의 행정 언어로는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대다수의 피지배 민중들 사이에서는 영어가 사용되는 양층 언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양층 언어 현상 때문에 영어에서는 단어와 어휘들 간의 계층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현대 영어로 돼지를 피그라고 하죠. 그런데 돼지 고기는 포크입니다. 소는 카우, 소고기는 비프, 양은 쉽, 양고기는 머튼이고요. 눈치채셨겠지만 피그, 카우, 쉽은 고대 영어에서 포크, 비프, 머튼은 중세 프랑스어에서 왔다는 거. 키우는 사람은 영어 쓰는 피지배층이고 먹는 사람은 프랑스어 쓰는 지배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물과 그 동물의 고기를 일컫는 단어가 아예 다른 언어에서 비롯된 아주 특이한 경우죠. 심지어 하층민의 직업인 베이커이나 슈메이커는 게르만 계통의 근본 영어가 그대로 남은 반면 상류층 직업인 머천트나 폴리티션은 프랑스어 계통의 단어들이 자리 잡았을 정도예요. 노르만 왕조가 플랜테저넷 왕조로 이어지면서부터는 노르망디뿐만 아니라 프랑스 서부 영토까지 잉글랜드 왕의 영지가 돼서 아예 영어에 없던 새로운 개념들이 프랑스어 어휘와 함께 세트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크라운, 프린스처럼 뭔가 권위 있어
있어 보이는 단어들 내지는 civilization처럼 현이 붙거나 government처럼 먼트가 붙는 고급스러운 단어들은 웬만해선 다 프랑스어에서 유입된 어휘들이죠. 이런 결과로 영어에는 같은 단어라도 더 고급스러운 버전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거의 똑같은 뜻의 문장을 말하더라도 he bought a house보다 he purchased a mansion이라고 하는 게 더 있어 보이고 뜻도 미묘하게 다른 것처럼요. 한편 고대 영어 특유의 복잡한 문법들은 프랑스어와의 만남을 통해 더 단순화됐습니다. 어떤 단어는 게르만 계통의 고대 영어에서, 어떤 단어는 라틴어 계통의 중세 프랑스어에서 왔다 보니 일관된 문법 체계가 통용되지를 못하고 결국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복잡한 어미나 격 변화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퉁쳐진 거죠. 14세기 말에 이르러 영어는 점차 부활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100년 전쟁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 오랜 전쟁이 이어지면서 잉글랜드의 민중들뿐 아니라 왕과 귀족들도 프랑스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할 필요가 생겼거든요. 100년 전쟁을 일으킨 에드워드 3세가 1362년 영어를 법원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로 지정하고 이후 들어선 랭커스터 왕조의 헨리 4세가 왕실 언어마저 영어로 변경, 그 아들 헨리 5세 때가 되면 왕실 공식 문서까지 영어로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1475년 100년 전쟁이 끝내 프랑스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잉글랜드는 다시 섬나라로 돌아갔지만 영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륙에서 쫓겨난 덕분에 마침내 다시금 잉글랜드인들의 공식적인 제1언어 위치로 복귀할 수 있게 됐죠. 중세 잉글랜드의 대문호 제프리 초서가 캔터베리 이야기 같은 중세 영어 대작을 남긴 것도 유럽 종교개혁의 시조 중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존 위클리프가 등장해 최초로 성경의 영어 번역을 시도했던 것도 이 시기였어요. 영어가 프랑스어화 되면서 계속 밀려난 이유에는 지배층이 프랑스 계통이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당시 영어가 프랑스어보다 언어적으로 덜 완성돼 있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쟁으로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분리된 이후 영어는 점차 자체적인 완성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딱 중세 영어에서 근대 영어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프랑스어에서 온 어휘들이 흡수되는 한편 무너져가고 있던 문법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정비와 체계화가 이루어졌죠.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윌리엄 캑스터, 독일 쾰른에서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던 인쇄술을 배워와 웨스트민스터에 영국 최초의 인쇄소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캑스턴에 의해 100여 편 이상의 서적들이 번역되고 또 영어로 인쇄돼서 영어에도 활자의 시대가 열려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표준화되어 보급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럽의 인쇄술 역사에서 성경을 빼놓고 얘기할 순 없죠. 1525년 드디어 역사상 최초로 성경의 영어 번역판까지도 인쇄되어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존 위클리프 이후 100여 년, 당시의 유럽은 드디어 종교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이게 인쇄술의 보급과 맞물려 라틴어 대신 각지의 민족 언어로 된 성경이 속속 출판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도 윌리엄 틴들의 틴들 성경이 등장하면서 이후 등장하는 영국 성공회를 비롯해 여러 영어 성경들의 조상격 번역본이 됐죠. 텍스턴의 인쇄술이 영어의 저변을 넓혀주었다면 영어의 시스템을 완성한 건 다름 아닌 영국 역사상 최고의 대문호 중 한 명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활동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작품을 통틀어 약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중 2,000개 정도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고 새로운 단어 조합과 수거들까지 제시했습니다. bedroom이나 dawn, eyeball, generous, uncomfortable, useful 같은 단어들은 물론 ice breaking이나 never ending 같은 표현들도 다 셰익스피어가 처음 사용한 표현이에요. 힙합에서 많이 쓰는 swag이라는 단어도 셰익스피어가 만들었을 정도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부활해가던 영어의 표준을 제시한 인물이 등장하니 바로 스튜어트 왕조의 첫 번째 왕 제임스 1세였습니다. 제임스 1세는 1604년 옥스퍼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학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서 영어 화자들 간의 모든 교파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성경을 만들었지요. 이것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 약칭으로는 KJV라고 하는데요. 이게 몇 번의 철자 개정을 제외하면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다가 이후로 나온 모든 영어 성경들이 이 KJV의 영향력 아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물건입니다. KJV는 이후 올바른 영어의 기준이 되어 근대 영어를 지탱하는 큰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됐죠. 셰익스피어와 같은 천재 문학가들과 인쇄술이라는 부스터를 달고 영어는 명실상부한 잉글랜드의 국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게르만어의 바탕에다 바이킹 단어 한 꼬지, 프랑스어 어휘 한 큰술을 넣고 문법을 마구 칼질해버린 짬뽕탕 같은 언어로 완성된 거예요. 철자법이나 문법 등의 확실한 규범이 확립돼서 16세기부터의 영어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you 대신 thou가 좀 쓰인다든지 I 대신 Y가 좀 더 쓰인다든지 하는 소소한 차이들인데 현대 영어를 공부하고 고풍스러운 표현에 조금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죠. 그러나 이렇게 완성된 근대 영어는 현대 영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영국이 대양으로 진출하고 식민 제국을 경영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 영국 식민지들에서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진 영어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영어의 완성 과정까지 알아봤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의 분화 그리고 세계 각지 영어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